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겠다. 한국에다가 쏟아진 정보들 다 이스라엘 측 정보들이거든. 러시아에 들어가서 역할을 담당할까 북한군 애들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포병입니다. 이거는 정규 보병 연대라는 뜻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은 남의 나라 전쟁에서 남북한군이 대치하는 오늘은 제가 태어났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나름 신비주의가 있어요. 따뜻한 물 그리고 우유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궁전이 한국 사람들 데리고 갔었는데 야 이런 걸 한국에서 보여줘야지. 스탄. 도대체 이 스탄의 뜻이 뭐냐? 뭐 튀르키예 말에서도 그리스 아니고 유나니스탄. 이 카스피의 연안이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찾아가면서 어떤 러우 전쟁 이후로 중앙아시아가 요새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기필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한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간다현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막판 유세전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세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신이 재집권하면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증오와 분열을 부추긴다며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국 지지율의 경우 동률 또는 1에서 2%포인트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사전 투표함에 불이 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방화로 추정되는데요. 당국은 이 사건들이 투표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참패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연립정권이 현지 시간 27일 총선에서 215석을 얻어 과반인 233석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과 고물가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총선 후 한 달 안에 특별국회를 열어 차기 총리를 뽑고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250석의 야당이 단합하면 총리 자리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각과 노선이 다른 여러 야당이 하나로 뭉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과 이스라엘 다비드 바르냐 국장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도하에서 카타르 총리와 회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협상은 가자 지구 내의 일시적 휴전과 포로 인질 석방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타르 측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한 달 미만의 단기 휴전을 성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영구적인 합의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배출되면 사라지지 않고 대기에 머무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진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2년 연속 2ppm 이상 증가해 지난 20년 동안 11.4%나 증가했습니다. WMO는 바다와 육지 생태계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기후위기로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because of the extremely long lifetime of CO2 in the atmosphere, we are committed to rising temperatures for many, many years to come. 네, 다음 주면 드디어 뚜껑이 열립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억만장자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속속 내고 있습니다. 그 입장이 그런데 조금 엇갈린다고 하는데 간 대원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부자들이면은 좀 그 공화당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미국 경제 그 지지와 포브스에 따르면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얘기한 그 억만장자가 무려 81명이라고 합니다. 81명. 여기서 잠깐. 억만장자의 기준이 뭐예요? 억만장자 얼마 정도 있어야지 얼마. 순자산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일단은 IT 업계. IT 업계의 CEO들이 카멀라 해리스 지지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어떤 국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자본들은 불확실성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례적이었던 건 네.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랬죠. 재벌들은 공화당을 지지할 것 같지만 재벌도 이 억만장자들도 성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본의 분파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감세 얘기 좋은 지적을 간장님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미국 부자들 중에 상당수는 증세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속세 늘려야 되고 부자 증세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주장하는 네. 민주당과 정책에 맞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예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보자면 이 대테러 논쟁 이런 거 할 때 그 공화당 부시 정권 때 이땐 당연히 군수 에너지 자본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쪽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금융계 이쪽에선 민주당 지지가 많았고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힐러리 클린턴 등등 뭐 월가와의 결탁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중요해진 게 이 IT 쪽 자본인데 네네. 거기가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친했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약간 눈에 띄는 거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터 트리라든가 이 사람들 중에 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럴이 아니라 리버테리안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국가의 모든 규제와 모든 게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강력하게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대부분의 이제 IT 쪽의 억만장자들은 대체로 좀 민주당과 친한 이제 그렇게 지금 구도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내가 그 질문을 하려는데 어떻게 알았지? 일론 머스크이라는 개인 자체의 성향이 네. 우리는 이제 살짝 비하식으로도 쓰는 그 BC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일론 머스크 그 사람들을 너무 싫어요. 이 세력을 폭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밀어줘야 된다는 걸로 그 말들을 보니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With the Trump presidency, we're going to get secure borders. We're going to get safe cities. We're going to get sensible spending. We're going to get deregulation. So we have sensible regulation, and we can unlock the power of the giant that is America. 기후 환경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게 트럼프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별로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전기차 사업을 하는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를 저렇게 강렬하게 지지하고 나서서 이것은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냥 거의 문화 전쟁에 참전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모든 언론들이 다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그 미국 대선이 이제 정말 딱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네.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때쯤 되면 선거라는 게 뭔가 이론적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필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될 것 같으신지 우리 가장 용감한 알파고 기자님? 저는 네, 한번 용감하지 찍어볼까요? 않아요. 저는 항상 지지력으로 네, 맞춘 취재력으로. 사람이었어. 어떻게 취재해요 지금? 이거 지금 지지할 수가 없고 그냥 뭐 여론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근데 트럼프를 무슨 일을 저질러도 그 자리에다가 올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물음표다. 물음표다. 네. 네. 구정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 이내 이런 거라서 항상 말을 하긴 힘든데 지금 뭐 너무 코앞이기 때문에 똑같이 모르겠다라고 막 계속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그 여론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에버리지를 내잖아요. 이 평균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진짜 근소한 우위예요. 0.5%포인트 차이. 근데 격전지들이라고 그동안에 여러 군데 얘기 나왔던 데들이 거의가 지금 정리된 것 같고
한 미시간 정도 말고는 지금 대체로 다 트럼프 우위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네.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 정도라면 해리스가 이기는 게 이변이겠다.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본다면. 네. 연구원님은 지금 미국 대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또 관점도 달라지긴 할 텐데 미국 그렇죠. 대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별 상관없다고 봅니다. 별 상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 정책 기조는 항상 명확했어요. 언제나 미국 이익 중심으로 계속 진행돼 왔거든요. 그렇죠. 피보트 ACR을 외친 주차간 그 다음부터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가열화되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누가 되더라도 한국에게 더 많은 안보적 역할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 동맹적인 행동으로서 증명을 해라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그것으로서 기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해외 파병이라든지 더 많은 역할을 분담해라 라고 올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한국에게는 상당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상은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맥락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누가 되든.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딱 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또 대체 며칠을 기다려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유엔은 지난해 1월 전 세계 폭력 분쟁 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역 분쟁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동시에 안보를 흔들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21세기 전쟁의 시대입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지난 10월 26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테헤란 군사시설 공격을 감행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강력했으며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이 네타냐후가 말한 목표는 위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타냐후가 말한 목표들을 보려면은 뭘 때렸는지부터 봐야겠죠. 네네. 이번에 공습한 표적들이 총 20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란의 전략 방공망들 그리고 유도탄 및 드론 제조 시설들을 주로 때렸거든요. 네.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경멸을 하고 초승달 벤트를 와해시킨다. 그게 네타냐후의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간에 3개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패키지 제1 제파가 갔을 때 시드 작전, 방공망 제압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공포대들이 있었던 위치가 네. 탕에 마자르 가스 시설, 가스전이에요. 그리고 아바단 정유 시설,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 에너지 단지 이렇게 이란의 어떤 중요한 국가 전략 시설들을 방어하는 포대들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긴 이 포대들이 제거됐으니까 이란의 석유가스 능력은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경고를 가함과 동시에 회랑이 조성이 된 거죠. 그 조성된 회랑을 통해서 이스라엘군의 F-35I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테헤란 인근에 위치해 있던 미사일과 드론 제작 시설들을 PGM, 정밀 공습을 가해서 파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2가지 기지가 파괴된 게 특히 큰 것 같아요. 하나는 파르친 복합 단지라는 곳이 있고 네. 나머지 하나는 하자르 아미르 방공여단 그리고 호지르 군사기지 이렇게 3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르친이라는 군사복합 단지는 드론과 미사일을 대규모로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쿠드스원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후티 반군도 줘야 되고 헤즈볼라도 줘야 되고 네. 카타이브 헤즈볼라도 줘야 돼요. 네. 이란군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깨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수도 테헤란을 지키는 방공기지가 초토화되면서 국가 전략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혁명수비대 본부라든지 네네. 이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표적들이 언제든지 공습으로 제거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이란 지도부에 심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반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반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시설들을 복구하는데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격을 며칠 정도 한 건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하루 했습니다. 딱 하루 한 건가요? 하루에 3제파가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안에 다 끝난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투기 100대 이상과 드론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하루 공격으로 한 6개월 정도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런 거겠네요. 연구원님, 어쨌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고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어떤 군사력의 역량 차이? 그걸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떤가요? 먼저 이란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수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병력과 포병이에요. 병력은 이란이 61만 정도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 군의 현역은 16만 9천 명 정도거든요. 포병은 이스라엘이 530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6,798문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적으로는 이란이 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전면전을 수행하려면은 해당 국가까지 지상군이 가야죠. 간 지상군을 보급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그 능력이 양쪽 다 없어요. 양쪽 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항공전 또는 탄도탄전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투기 역량적 측면으로 봤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310대 정도의 전투 인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부가 5세대 아니면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 가장 좋은 게 F-14 톰캣이에요. 탐 크루즈 형님께서 타셨던. 주력 전투기는 우리 한국군이 이건 노인 학대다라고 해서 퇴역시키고 있는 F5와 F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격 자체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군요, 양쪽이. 네. 유일하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원거리에서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드론을 때리든지 아니면은 초승달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근데 그런 어떤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스라엘이 또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아이언돔으로 또 충분히 또 막아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언돔이 위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또 소문도 또 자자하고요. 아이언돔의 요격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90%를 보고 있습니다. 90%. 그런데 그 90%는 이제 요격이 불필요한 야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곳에 떨어지는 탄들을 요격을 안 한 수치를 더한 거예요. 즉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언돔은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탄도탄 방공망은 가장 상층부터 에로우3, 그 다음에 에로우2, 데이비드 슬링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개가 다 뚫렸을 때 최후 방어 수단으로 사격하는 게 아이언돔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층 방공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체의 탄약만으로는 이 방공망을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란이 쏟아붓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연합 방공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요르단에 보면은 미 중부군 방공작전 지휘 통제소가 무하마트 살티 공군기지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사우디부터 요르단,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다 같이 방공작전을 하거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2번에 걸쳐 공격을 했잖아요. 우리 상반기 4월쯤인가요? 그때도 공격을 했었고 이 미국 중부군의 연합방공체계의 지휘 통제를 받는 세력들이 방공작전에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MC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이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한국에다가 쏟아진 정보들 다 이스라엘 측 정보들이거든요. 이란 측에 있는 정보들 잘 안 오다 보니까 우리는 분석을 했을 때 가끔씩 좀 과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4월 때 이란이 한번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란이 미사일하고 드론을 살 때 썼던 돈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막아줄 때 썼던 돈을 비교했을 때 거의 100배 차이 가까이였거든요. 비용 차이가 엄청나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미국이 돈을 끊는 순간부터는 끝나요. 근데 이란이 이미 지금 경제 제재 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땐 기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훨씬 앞서가 있지만 네. 갑자기 좀 약간 세계 전쟁적인 분위기가 터질 순간에는 그것은 누구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좀 호들갑 떨지 말아라고 이렇게 자제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스라엘 군사력이 강력한 건 알겠는데 이번에 그 하마스의 그 대외 수장이었던 한이에 그리고 헤즈볼라의 수장도 죽었잖아요. 네네. 그런 엄청난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모사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게 다 가능한 것인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모사드는 네. 주로 해외 전략 첩보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휴민트에 굉장히 능통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상대국에 침투해서 상대국 주요 인사나 뭐 친이스라엘적인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간첩을 만들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특출나 있고 네. 그리고 아만에는 신호 정보와 사이버전 전문 부대인 8200 부대 그리고 EUIR 즉 영상 정보를 주로 분석을 하는 9900 부대, 휴민트 정보 전문 부대인 504 부대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주로 활동을 하는 곳 중에 하나가 헤즈볼라가 지금 있는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이란이죠. 네. 모사드는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첩보 수집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90% 수준까지 달성을 했고 10%만 더 달성하면 핵폭탄을 만들기 직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네. 테헤란 모초에서 이란이 각종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긁어 모았던 500kg 분량의 문서와 CD들이 있었어요. 테헤란 모초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모사드가 그거를 주목하고 있다가 경비원이 퇴근한 틈을 타서 500kg 분량의 문서들을 다 절취해 와서 공개해버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네. 그러면서 이란의 핵 개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시켜버렸던 사례가 있죠. 진짜 상징적인 거 있어요. 아흐메드네자드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모사드 간첩들을 잡으려고 우리 국정원에서 따로 이렇게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 부서의 팀장이 모사드였어요. 예. 근데 이란이 원래 옛날에 그 팔레비 왕조 시절에 이란도 정보기관이 엄청 유명했는데 모사드랑 그때 친해가지고 모사드 도움으로 만들었었던 거였거든요. 당시에. 또 지금 보면은 네. 이 아랍권에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사우디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런 데서 이란 정보를 많이 또 모사드로 넘겨주기도 하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보겠습니다. 21세기 전쟁의 기존과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을 꼽으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드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쟁에서 드론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저처럼 비전문가들도 드는데 실제 드론의 어떤 발전 수준, 그 활용도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드론은 단순히 이걸 띄어서 정찰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드론으로 자폭 공격도 할 수 있고요. 네네. 드론을 동원해서 폭격을 가해서 캐스 근접 항공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날아오는 드론을 드론으로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날아다니는 것만 드론이 아니고 네. 지상에서 굴러다니는 것들도 드론이 많아요. 그럼 이제는 사실 뭐 드론 경쟁, 드론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닌가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어렵고. 왜냐하면 드론 자체도 전장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드론이 없어요. 드론이 없는 A라는 부대가 있고 네. 드론만 많이 가지고 있는 B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부대가 드론을 막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면 네. 드론은 그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술에 함몰돼서 전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어찌됐든 인구도 많고 당연히 전차도 많을 거고 뭐든지 우크라이나보다 많을 거란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은 사실 2022년의 개전부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를 피탈당하는 그 순간부터 네. 나토하고 미국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대대적으로 훈련 캠프를 통해서 양성을 시켰어요. 14년 이후. 네, 그 양성된 병력을 돈바스 전투에서 실전을 경험하게 하고 우크라이나 전투에 분산 배치를 해놨었죠. 근데 러시아군은 승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 러시아의 군기강 문란 행위, 보드카를 마신 병사가 장갑차를 몰고 공군기지 담벼락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러시아의 중대장, 소대장들은 전쟁이 발생하는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대대장급
끝까지만 전파를 해줬어요. 이제 전쟁이야. 이거 넘어가면. 나머지는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약병인데? 나는 러시아 본토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보도 있었어요. 네. 네. 2000년 때부터 그 체첸 전쟁 때부터 이 러시아 안에서는 우리 군을 너무 소련 시절이다. 우리는 군 개혁을 좀 해야겠다는 소리들이 있었는데 자꾸 다른 문제들 때문에 연기됐다가 이번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개혁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들어가니까 엄청 많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자꾸 자국민이 많이 죽으면 민심이 흔들릴 것 같아서 자꾸 체첸 사람 더 불러주고 북한 사람 더 불러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북한이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파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구원님 보시기에 북한군 어떤 규모, 뭐 군사적 역량, 이번에 러시아 이제 간 것으로 알려진 그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정황 정보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네. 현재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의 규모는 경보병 여단 1개 내지 2개, 보병 사단 1개 내지 2개 정도가 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북한 국내에서 소모되는 병력에 대한 보충병을 보내주기 위해서 1개 내지 2개 보병 사단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하바롭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네. 여기에 훈련전차연대 부대가 있는데 이 주둔지에서 240명의 북한군이 훈련 중인 정황이 보였거든요. 전차병 240명이면 북한군 편제로는 2개 전차 대대입니다. 도네츠크 사르타나 정착촌 일대에서는 포병을 동반한 3,000명 규모의 북한군이 보였다라는 미확인 첩보가 있습니다. 네. 3,000명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3,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포병입니다. 포병. 북한군의 특수작전군들은 포병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규 보병 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뭐 일부 전투가 벌어졌고 네. 일부 침투가 시작됐다고 이제 들렸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쿠르스크 지역에 적어도 경보병 1개 여단 이상 병력들이 전개가 되어 있고 일부 소부대들이 경보병 여단 본대가 침투하기에 앞서 소부대가 침투로를 찾기 위해서 침투 작전 수행 칸에 경계 중이던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이 벌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병력들이 아무리 북한이란 지역에서 군인으로서 북한의 훈련, 군사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더라도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매뉴얼을 배워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 투입이 되려면 훈련을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기간이 또 필요할 것이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담당할까 북한군 애들이 그게 좀 많이 좀 궁금합니다. 북한군의 부대 특성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양군의 전력을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3만 명 정도의 정예 병력 부대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기갑 부대, 보병 포함해서. 근데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대를 보면 적게 잡아도 2배에서 2.5배가량의 병력이 이미 둘러싸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 쿠르스크 지역에 긴급하게 배치한 러시아군 병력들이 대부분이 보충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거나 네. 어떤 효과적인 공세 작전을 하거나 그런 전술 숙련도가 대단히 낮은 병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의 경보병 여단들을 집어넣어서 첩보가 나와야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주방어선이 어디다, 주요 부대가 어디에 배치돼 있다, 포병이 어디에 있다 이걸 알아야 돌파전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집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쿠르스크의 상황이고요. 네. 도네츠크주에 보면은 크라스노보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군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은 뚫었으면 이 우크라이나 군들은 포위해서 섬멸해야 되는데 섬멸할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병사단이 한 개 더 갔을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보병사단들은 아마 지금 러시아 각지에서 스톰젯 전술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게 숙달이 되고 나면 도네츠크 지역 전선으로 투입이 돼서 이쪽 지역이 사실 러시아의 주공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성과를 달성하는데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분쟁과 전쟁 이렇게 수그러들다가 뭐 한 연구 발표에 의하면 한 2010년부터 다시 확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는 또 북한군 얘기까지 나오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1세기 전쟁 양상이랄까요? 이게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중국의 군사 전략가 중에 차오량 그리고 왕샹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초한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네. 한계를 넘어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군사적 영역인 핵, 재래식, 생화학, 뭐 생토, 우주, 전자전 이런 것들 말고도 외교, 인터넷, 정보, 심리, 기술, 마약, 밀수, 사이버, 금융, 이념, 언론, 제재, 법규, 법률, 지원, 자원, 경제원조 이렇게 24개의 영역의 새로운 전쟁 영역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고 미국도 이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섞는 것, 그래서 초한융복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영역이 단순히 우리가 총포탄을 쏘는 영역을 벗어나서 일상생활 깊숙이 이미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고요.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유무인 복합전과 재지능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드론들, 그런 것들이 인간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멈티라고 하거든요. 네. 이 멈티를 누가 더 잘 쓸 수 있는가, 잘 훈련할 수 있는가. 나머지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리고 나스랄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AI 워페어가 있어요. 네. 합소라, 라벤더라는 게 있거든요. 타격해야 될 건물을 분석해내는 거. 네네.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 표적을 분석해내는 거. 이거를 인공지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중률이 90%에 달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미사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LRASM이라는 공대 함 미사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들이 무기체계에 적용이 돼서 발전돼 나가고 있거든요. 인간의 사고로서 결정하고 따라잡을 수 있는 전쟁 수행 결심에 대한 그 영역들이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더 빨리 기계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은 냉전 기간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전력을 실제로 갖춰가고 있고 2040년쯤 되면은 랜드 연구소 분석 결과로는 최대 474발, 시프리 분석 결과로는 375발 정도의 핵탄을 보유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의 수준을 볼 때 한국군보다 양은 많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10개 군단을 다 투입을 해도 한국군의 페바 알파 방어선을 뚫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선 핵 공격을 통해서 한미연합군의 공군력, 해군력을 괴멸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연구하고 대비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세계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최고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힘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게 사실 더 걱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철균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어문희 아시아비전 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어문희 박사님께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바로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알파고에 의한 알파고의 3분 세계일주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제가 태어났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네. 거기 우리 안 갔었나요? 네, 안 갔습니다. 오늘 그러면 3분 꽉꽉 채워가지고 좋은 곳으로 좀 인도해 주시죠. 지금부터 3분 시작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 얘기하면 너무 뻔하고 그래서 아마 그동안 안 들어보셨던 장소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 고향부터 얘기하면 너무 그것도 안 되니까 제 고향에 붙어있는 카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카르시? 카르스. 예, 제 고향이 예전에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도지청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가보시면 러시아 제국 시절 때 남았던 건물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어떤 좀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기둥들만 빼면 이거 러시아 성당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거 이거 바로 러시아 제국 시절 때 만들었던 성당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졸사하니까 러시아 신자들도 졸사하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개조된 거고 또 추가적으로 아니라는 데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중세 아르메니아 왕조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나름 신비주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성당들하고
그리고 좀 약간 건물들의 토들만 남았거든요. 돌 하나 아니고 예를 들면 건물의 반, 나머지 반이 없고. 왜 반만 남았대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지진 지역이다 보니까 날라갔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강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 진짜 제가 한국 사람들 데리고 갔었는데 야 이런 걸 한국에서 보여줘야지 많은 사람 온다고 할 정도로 나름 신비주의가 있는 동네예요. 자 이제 카르스에서 2시간 밑으로 내려오시고 제 고향에 오시면 또 의들이죠. 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아라рат산 보여요. 아라рат산. 아라рат산. 노예 봉중에 있다가 썰이 있는 그 만년설 있는 산이야. 언제나 거기에 그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이제 계절에 따라 이제 녹이면서 그 눈의 모양이 달라져요. 그렇겠네요. 네. 그 원래 그 꼭대기를 보시면 이렇게 독수리가 있는데 녹이면서 독수리의 모양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 고향으로부터 한 30분 거리에는 이삭파샤 궁전이 있는데 자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일단 이삭파샤 궁전에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없어요? 대문만? 네, 대문이 원래 진짜 다 전체 금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그렇죠. 왜냐면 거기를 예전에 먹었던 제국이 러시아였기 때문에 지금 산페테르스부르크 박물관에 있는데요. 들고 갔구나. 네, 완전 금으로 되는 대문을 만들 정도로 하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도 좀 약간 수준이 높았겠죠. 네네. 어느 정도라면 수도꼭지를 열시면 물, 따뜻한 물 그리고 우유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궁전이 예전에 그쪽 동네를 다스렸던 오스만 제국의 도지사가 이제 숙박했던 뭐 궁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왕이 살았던 궁전이 아니었어요. 네. 네. 이제 밑에 내려오면 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네네. 하나씩까지 내려가요. 완은 진짜 거대 아르메니아 왕조의 수도였어요. 거기에는 그 우라르투 문명부터 남았던 요새도 있고요. 한 3,000년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성당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예쁜 성당이 아르메니아 호수 안에 있는 성당인데 호수 안에서 호수 한가운데 그럼 둥둥 네.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근데 그 거기에다가 성당이 왜 있어요? 이제 전설에 따르자면 네. 그 전설이 다음에 이제 뻥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있는데 근데 다들 아는 전설이에요. 아르메니아 신부의 딸내미가 이제 이슬람 남자한테 사랑에 빠졌는데 그 신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홈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성당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수녀 생활해라. 아, 딸내미를 가뒀구나. 가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매일 밤에는 그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만나려고 했대요. 어느 날 또 이렇게 바람이 나와가지고 여자하고 남자는 거기서 죽었는데 남자가 죽기 전에 그 여자 이름이 타마라였거든요. 그래서 타마라 하다가 그 섬 이름도 성당 이름도 타마라, 악다맛 섬이라고 남았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역시 아가 전설이군요. 부은 거네. 그럼. 네. 할때 잠깐 근데 제가 진짜 얘기 듣다 네. 보니까 알파고 씨가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자기 고향 얘기하면서 아르메니아, 무슨 셀주크 투르크, 러시아 제국 정말 도체.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잘하면서 그 역사, 문화 이런 거는 그런 유산을 굉장히 풍요롭게 경험을 하면서 자랐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 환경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한 10초 안에 해주시죠? 마무리는 네. 튀르키예 가시면 오직 이스탄불만 가지 마시고 네, 동부 지역도 한번 가보세요. 동부 꼭 지역도. 가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알파고 기자의 고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미국이나 유럽보다 가깝지만 사실 잘 모르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명 스탄 5형제가 부르는 국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스탄 5형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어머니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겠죠. 게다가 알파고도 며칠 전에 예, 스탄 3형제를 다니고 왔습니다. 삼형제를 그래서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일단 중앙아시아 어디쯤 다녀오셨어요? 저는 중앙아시아 두 형제. 두 형제. 예,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들 그렇죠. 중에 네. 그 두 국가. 알파고 기자님은? 저는 카자흐스탄 이번에 4번째를 갔다 왔고요. 네 번째.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타지키스탄 이번에 처음 갔다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 전문가가 왜 중앙아까지 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제가 최근에 더위가 좀 많이 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추운 중앙아 나라 좀 더웠어요. 가야 돼. 제가 8말 9초에 갔는데 아, 우즈벡 너무 더웠습니다. 네, 최근에 좀 관심 갖고 꽂혀 있는 게 동서 교류사를 좀 보고 있거든요. 동양과 서양의 교류사를 보다 보니까 동남아시아가 대표적으로 해양부에서 동서 교류를 그러니까 일어났던 장소, 뭐 중개했던 사람들 이런 거라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대륙에서 동양과 서양을 또 교류하는데 그 중개자 역할을 했던 국가라는 관심이 있어서 네. 늘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러우 전쟁 이후로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네. 중앙아시아가 요새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러우 전쟁 발발하자마자 뭐 러시아, EU, 미국, 중국이 다 같이 이제 중앙아시아랑 정상회의를 좀 하면서 네. 또 중앙아시아 자체도 외교적인 저변을 좀 높이고 균형 외교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 자체도 또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좀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박사님 그래서 오늘 주제를 뭐 한 줄로 말씀해 주시면 제목은 기로에 선 스탄 오형제 국가입니다. 이 스탄 오형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스탄. 도대체 이 스탄이 뭐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도 스탄이고. 맞아요. 스탄. 스탄. 도대체 이 스탄의 뜻이 뭐냐? 뭐예요? 더군다나 한국말에서 그 정도고 튀르키예 말에서도 그리스 아니고 유나니스탄, 유나니스탄. 불가리 아니고 물가리스탄, 세르비 아니고 스르비스탄, 아 거기선 다 구르지 스탄이에요. 아니고 규르지스탄, 아르메니아 아니고 에르메니스탄. 몰랐어요. 아니 저 스탄이 뭐예요? 땅. 땅. 아, 영어로 스탄. 치면은 스테이트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서 있는 곳. 스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탄하면 오형제국, 거기 스탄 국가들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름 다 네네. 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다고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칠형제로 불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같은 그렇습니다. 스탄인데 네네. 도대체 이 정이라고 할까요? 이 스탄 오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그 제정 러시아 시대 때, 그러니까 후반부부터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해서 탈냉전 시대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새롭게 독립한 신생 국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그 남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쪽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종교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 네. 중앙아시아의 그 동서 문화 교류를 했던 국가들과 좀 연결성이 많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은 사실은 땅이라는 게 있으면 그 앞에 땅 주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의 땅,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의 땅, 네. 뭐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트의 땅, 뭐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나라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인도와 이제 가장 크게는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분리 독립을 하면서 실제로 파키스탄의 그 이제 소속 그 구성 지역이 됐던 이 5개 큰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파키스탄이라고 할 수 있죠. 파키라는 말도 그 우르두 아니면 산스크리트어로는 깨끗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름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름 그렇습니다. 이게 스탄 이렇게 5개 국가, 스탄 5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국가들이 뭉쳐져 있는 만큼 네네. 비슷한 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공통적일까요? 저는 이제 사막. 사실은 이제 영토가 좀 척박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카자흐스탄 땅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평원, 초원지대라고 볼 수 있고 네. 중앙아시아 지역의 거의 60%가 사막 지역입니다. 그 스탄 5개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네. 근데 우즈벡이 이렇게 인구가 많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가 사막 지역이지만 중앙아시아가 이제 서쪽 끝에는 카스피해가 있고 동쪽 끝에는 텐산 산맥과 파미르 지역,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경계를 이루는데 이 텐산하고 파미르에서 이렇게 기원하는 두 개의 큰 강이 동서를 크게 흐르다가 아랄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강 사이에 우즈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즈벡의 그 동서 문화 교류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었는데 그래서 우즈벡에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좀 알만한 도시들이 대체로 아무다리아 강에서 오아시스 도시고, 그래서 과거에 실크로드에서 주요한 교역의 도시, 그 다음에 잠시 쉴 수 있는 도시, 뭐 이런 도시들로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더 네. 분쟁도 많고 싸움도 많잖아요. 네네. 붙어 있으면 네네. 아무래도. 이 스탄 5형제는 가깝고도 먼 이런 관계인가요? 실제 관계들은 좀 어때요? 서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신생 독립국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90년대 이후에 자국들의 정체성을 좀 찾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소련에 의해서 경계가 좀 만들어진 게 있지만 인구가 전체적으로 되게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면적이 이제 한반도의 1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반도의 18배. 네. 네. 근데 그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인구를 다 합쳐봐야 8천만 명이 될까 말까.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희박하니까 사실 그렇게 뭐 분쟁이 될 필요는 없죠. 다 독립하고 난 다음에 세습으로 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했던 나라는 키르기즈스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하나 있다고 해서 네. 그 스탄 5형제 중에서 키르기즈스탄은 좀 약간 왕따가 됐어요. 너는 왜 이렇게 민주주의냐? 네. 나머지 스탄 국가들이 사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독립한 이후에 한 2번 정도 바뀐 게 이제 많은 경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세습 얘기가 근데 나오는군요. 키르기스탄은 유일하게 이제 좀 민주적인 어떤 선거가 보장이 돼서 지금까지 아. 대통령이 6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종교 같은 경우는 네. 대략 다 비슷한. 다 순위파이니까 종교적인 순위파?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다들 세속주의적으로 간 이거 있어요. 타지키스탄은요 이제 좀 이란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이란하고 사우디의 패권 전쟁이 90년대 중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살라피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좀 약간 내전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내전이 지금 제압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러시아라든가 튀르키예에 있었던 IS 테러 사태들에서 IS의 대원들이 다 타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좀 약간 중앙아시아에서 좀 움직일 때는 감시의 대상이 된 상황이니까 타지키스탄 정부는 좀 그 종교를 살짝 좀 감시 순찰 네. 어떻게 보면 제압하는 정책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게 굉장히 편견일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 저 같은 경우도 스탄 5개국 하면은 일단 조금 뭔가 GDP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국력이 약한 것 같고 존재감이 한마디로 없는 것 같은데 이 국가들마다 이렇게 서로도 달라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중앙아시아 이 스탄 5개국의 서쪽 경계가 카스피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카스피해 연안이 자원의 보고입니다. 거기서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이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이 카스피해 연안에 이렇게 영토가 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도상. 네. 그 두 국가가 이제 석유 자원과 천연가스 자원의 수혜를 엄청나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두 국가가 만불이 넘어갑니다. 1990년대 이후로 카스피해 연안에 이제 유전하고 이제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이 되면서 한때는 뭐 제2의 중동이다. 사실 매장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한 번도 개발되지 않았던 곳이다, 미개척지다 보니까 제2의 중동이 될 것이다라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던. 근데 아라레 쪽은 아마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막에 뜬 배. 그래서 저 직접 보고 그때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시각적인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 아랄해가 그 목화 키우느라고 말라붙어서 이제 결국은 사막에 배를 어디다 치울 수가 없어서 이제 배가
모래에 있는 거. 그때 네. 물이 모자라서 굉장히 취재하는 내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나아졌나요? 네. 아라레 사정? 제가 이번에 우즈벡 여행 들어갔을 때 아라레가 C잖아요. 근데 이게 C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레이크예요. 아, 호수. 네네. 그러니까 아라레가 이제 가장 컸을 때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68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스리랑카랑 좀 비슷해요. 그 60년대 이후부터 한 30년 이상 이제 관계 농업을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큰 틀에서는 세계은행이 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라레의 그 유역 관리를 좀 해보자. 이거 좀 너무 심한 환경 재난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장기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아라레를 큰 틀에서 보면은 북쪽은 약간 이제 복원에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즈벡 영토로 남아 있는 곳은 이제 네. 사막화가 아주 심각한 정도인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면화뿐만이 아니라 그 아무다리아 강을 주변으로 타고서 우즈벡은 끊임없이 도시 개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화만 키운 게 아니라 벼농사도 지었고요. 혹은 우즈벡 차원에서는 그 국토의 더 많은 부분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 아라레를 좀 포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중앙아시아 이제 주변국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예를 들면 몰도바, 조지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선거 개입으로 또 시끄럽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주변국들이 계속 좀 시끄러운데 이 스탄 오형제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향 중앙아시아. 많죠. 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분규가 있었어요. 막 시위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거의 정말 이례적으로 그때 이제 군대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정권의 요청을 받아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이제 뭐 돈바스, 뭐 도네츠크, 루간스크 그런데 우리 독립국 하겠다 그럴 때 러시아랑 친한 나라들은 그걸 인정을 해주는데 카자흐스탄이 인정을 해주질 않았어요. 러시아한테 빚을 졌으면 러시아 편에 서줄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카자흐스탄의 행보가. 근데 이게 이 지역이 러시아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데 러시아가 옛날에 조지아, 그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서 또 경계심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서 지금 줄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타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결국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2022년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찾아가면서 맞아요, 네. 예,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스타나 선언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했는데 이 지역의 내정에 어떠한 세력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방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를 겨냥한 거예요. 결국 여기 우리 텃밭이다. 이제 러시아는 자기네 텃밭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리고 또 작년에 유엔 총회를 한 걸 계기로 해서 이 스탄 오형제 나라들이 아까 이제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미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했었고 그다음에 또 숄츠 독일 총리 거기하고도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저기 다 끼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중앙아시아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유럽 평의 의장도 방문하고 근데 러시아도 또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아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 공들이고 몸값이 어마어마해졌네요. 몸값이 올라가고 이게 진짜 뭐 꽃놀이패라는 게 바로 지금 같은 경우 중앙아시아인데 조용한 거리두기. 예, 러시아를 거론하지 않고 직접 도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조용한 거리두기 우리는 중립. 그래서 분석들이 많아요. 친러냐 아니냐. 근데 아무튼 지금으로는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유엔에서 이 나라들은 CIS이라는 러시아가 이제 대빵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동시에도 투르크 병화 의하라는 또 다른 기구 안에서도 묶어져 있어요. 이거 뭐냐면 덜골 계통의 후계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또 여기에 이제 튀르키, 아제르바이잔, 스탄 오형제에서는 타지키스탄 빼고 나머지 4개. 왜냐면 타지키스탄은 덜골 계통 아니고 이란 계통이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은 때가 되면 러시아 앞에는 튀르키를 밀어주기도 하고 중국을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러시아를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중국과 조금 친해지려고 하는 건가요? 요즘 이제 기사를 읽다 보면 뭔가 이게 중국이 자꾸 이렇게
그럼 일단 타지키스탄에서 지금 네. 밖에 나가시면 웬만큼 전기차 다 중국산이에요. 거기도 이제 요새 그 모빌리티 서비스들 네. 그 휴대폰으로 부르는 그게 이제 러시아 거랑 같이 얀덱스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얀덱스를 불렀을 때 제가 카자크하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탔던 차의 절반이 BYD 전기차였어요. 네. 굉장히 놀랍네요. 우즈벡도 그렇던가요? 네. 우즈벡은 승차감이 예전에는 너무- 우즈벡 자동차의 97%가 맞아요. 대우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게 한국에서 수출을 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 IMF 때 우리가 조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이제 대우그룹 청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즈베크 대우 법인을 우즈베크 정부가 가져갔어요. 근데 그 회사가 계속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우즈벡에서는 옛날에 마을버스를 부른 호칭이 다마스였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거를 가져갔었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비아디로 많이 바뀐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중국의 안보 문제거든요. 중국의 제일 큰 안보 문제는 우리는 다 대만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안보 문제는 위구르족이거든요. 위구르, 네. 그래서 이 위구르족 문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스탄오이 형제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국경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타지키스탄에 가보시면 그 새로 국회를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운 궁전이거든요. 네. 그 중국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줬어요. 이게 중앙아시아면은 옛날에 소련 때 스탈린이 억지로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 이제 끌고 가서 거기다가 다 그냥 내버려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잖아요. 고려인도 엄 박사님 만나 보셨나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간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성공한 그 고려인들도 있지만 되게 열악하게 사시는 고려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석탄을 좀 가난한 고려인들에게 석탄 넣어주는 그런 NGO 활동가들하고 같이 카자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고려인 얘기를 좀 가슴 아프지만 또 이들이 또 어떻게 살아내려고 하는지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 거래의 문제는 진짜 좀 약간 제대로 우리는 제 특집을 만들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스탄리 형제에 가요. 거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성공된 거래인들이랑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이랑 제대로 된 교류, 도움, 지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 중에 가장 좀 역사도 길면서 곡절도 많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는 알파고시가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 무슨 뭐 우리 광복절이라든가 네. 딱 이런 때 아니면 사실 우리가 좀 관심을 안 갖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계속 네. 여태까지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어가는 거는 굉장히 참 잊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깝고도 먼 중앙아시아 스탄 5개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관계를 좀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타시켄트에서는 서울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타시켄트 딱 가운데 너무 이렇게 샤르샤르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네. 강 양쪽에다가 살짝 한국 스타일로 가게들을 꽉 이렇게 1, 2, 3층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강을 맞아보면서 맛있는 레스토랑들, 카페들, 바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왜 서울에다가 그런 예쁜 거 없냐? 그런 아쉬운 마음과 함께 이런 서울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앞으로 이제 원자재, 어떤 에너지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나라에게 또 필요해지고 다변화되는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그 어떠한 나라랑도 관계를 차골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잘 지내면 잘 지낼수록 좋은 게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어떻게든 그 외교적인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끈, 선 이거는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죠. 어느 국가든 간에.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사마르칸트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택시 아저씨가 저한테 약간 이제 뭔가 호객행위 플러스 약간의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육점에서 얼굴을 누가 탁 내밀더니 한국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막 뛰어나오면서 한국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정말요? 이분이 우즈벡에서 이제 사마르칸트 출신인데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10년을 꽉 채워서 일하고 가신 분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단히 경제적으로 자기가 너무 노력했고 자기가 만난 한국 사람들도 나쁘지 않았고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이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오는 그 고용어 과제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한 10,000명, 13,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억. 어쨌든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도 차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나라 이런 게 또 되게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대접하는 것도 또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또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를 방문하신 분들은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환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친구 만들기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예쁘죠? 일단 이거는 어디인지 확실히 알겠네요. 이거는 뭔가 저 먼 그 과거와 현재가 딱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이질적이기도 하고 친근하기도 하고 저 보자마자 너무 반했어요, 저 그림. 일단 상상을 좀 하시자면 뭐 같으세요? 아, 저 상상 안 해도 되는데. 상상 안 해도 돼요? 저도 저거를 외신에서 봤습니다. 저는 저게 이제 이집트 쪽에 무슨 방송 뉴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이제 무슨 문화 뉴스 쪽에서 나왔던 걸 봤는데 네. 저는 저게 작품으로서뿐만 아니라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소리. 저게 이렇게 궁금했어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쇠판이 이렇게 바람에 따라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저게 뭔데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집트예요. 그리고 피라미드 앞에 지금 설치물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강익중 설치미술가 작품입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시작한 국제미술전 Forever is Now라는 전시회 일환으로 4개 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저 작품을 전시를 한 건데요. 지금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게 다 조각조각 하나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벽에는 한글과 영어, 아랍어, 상형 문자로 아리랑이 적혀 있고요. 안쪽을 보면 이 한국전쟁 실향민, 어린이, 난민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의 꿈과 소망을 담은 그런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저거 하나하나 딱 세봤더니 그림이 5,016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문명이란 올해 주제에 딱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영감을 받아서 저 작품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간대원님? 일단 저는 예술 쪽에는 조예가 별로 없는데 한국 사람이 저렇게 큰 어떤 저런 전시회에 저런 피라미드 앞에다가 저런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올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자부심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되게 휘날려야죠. 아, 그렇죠. 아마 저 전시회에서 저 작품이 이번에 제일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이 우리나라 작가야 이게 아니라 워낙에 네네. 강익중 작가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저 사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로 봐서 아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맞아요. 그런 작품. 크기도 크고 사진으로 봐도 너무 멋있잖아요. 보자마자 진짜 반했어요. 예, 네. 고대와 현대 삼각형 앞에 네모난 것도 이렇게 모래빛깔 앞에 이렇게 칼라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지금 또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뭐 한국의 과거의 실향민이라든가 또 지금의 난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설치미술가 강익중 씨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에서 치유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위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